자, 손해사정 이론이죠.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손해사정에서 이제 다루는 게 위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험과 관련한 내용을 좀 다뤄요. 자, 시험 대비로 적은 거니까 뭐 이 정도면 거의 충분하긴 한데 우리 시험 범위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뭐 100%를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시험 합격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자, 리스크의 개념이에요. 리스크. 그럼 리스크가 뭐냐 하면 여러 학자들이 원래 정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보니까 많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그 손해와 관련된 어떤 그 발생 가능성 요거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 손해와 관련한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손해와 관련한 어떤 모르는 거, 우리가 모르면 불확실하니까. 그 다음에 그 예상한 것과 그런 실제 손해와의 그 차이, 그 갭이죠, 갭. 이런 차이를 갖고 리스크를 정의해요. 시험에 이거 나오기가 애매하겠죠.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손해에 관한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가장 리스크의 일반적인 이 불확실성, uncertainty라는 게 가장 리스크의 일반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불확실성. 그놈이에요. 이 발생 가능성과 불확실성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겠죠. 그렇죠? 기회나 불확실성은 뭐 컨셉이 좀 비슷해 보이는데 우린 보통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해요. 이게 보통 재무관리에서 말하는 뭐 불확실성 하에 의사결정 뭐 이런 거 우리가 재무관리에서 배우잖아요. 자, 그다음에 무지라고 하는 것은 약간 불확실성보다는 조금 개념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은 다 뭐예요? 내가 모르는 것은 다 불확실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무지라는 개념이 불확실성보다 좀 크다. 시험에 나온다면 그 정도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크다. 그 다음에 예상 결과와 실제 결과와의 어떤 갭이 또 우리 리스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상값과 실제 값의 갭.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통계와 관련한 내용이 되고 이 불확실성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 확률 통계와 관련된 내용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불확실성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상값과 실제값의 갭이라고 하는 그 통계적인 개념을 가지고도 우리가 보통 리스크라고 구분을 하겠죠. 그렇죠? 뭐 대단한 건 없죠? 근데 이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앞에 다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손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손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리스크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요. 잘 될 가능성과 못 될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잘 될 가능성을 보통 이익에 관한 가능성이라고 얘기하고 재무적으로 볼 때 못 될 것을 손해에 관한 가능성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지금 있는 상황보다 더 잘 되는 걸 보통 우리가 업사이드 리스크라 그래가지고 상방 위험 이렇게 부르고 그 지금보다 잘 안 되는 걸 다운사이드 리스크라 그래서 하방 위험 이렇게 부릅니다. 뭐 별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험이잖아요. 보험 관점에서의 리스크는 잘 되는 리스크는 크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 보는 리스크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 관점에서 리스크를 정의할 때는 보통 손해와 관련된 불확실성 요 정도로 보통 정의를 하게 됩니다. 시험에 나올 내용 중에 하나 뭐겠어요? 리스크의 범위는 잘 되는 것도 리스크다. 이렇게 보면 돼요. 리스크. 그렇죠? 뭐 별 내용이 없어요. 우리 시험 공부하면 합격할 가능성 있잖아요. 그죠? 떨어질 가능성 있고
그러면 합격할 가능성이 뭐예요? 리스크죠. 리스크. 떨어질 가능성도 리스크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걸 번역해 오면서 위험이란 말로 번역을 안 해요. 왜냐하면 위험은 보통 어떻게 생각돼요?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대해서만 위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보통 그런 개념으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실제 위험이란 말을 안 쓰고 리스크란 말을 쓰는 거예요. 리스크는 그 밑에 있는 위험과 잘 될 위험을 포함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거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리스크를 구성하는 애들이 뭔가 있을 텐데 그 구성 요소를 한번 보자고요. 자, 리스크는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해요. 이 책이 여러분 놀랍게도 1980년대 책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서 출판되고 있는 보험이나 리스크 관리 책이 베이스 책이 83년도인가 그래요. 제 기억에. 제 원문도 있거든요. 근데 그 원문으로 보면 비슷해요, 이런 내용들이 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야, 지금 2020년인데 혹시 뭐 새로운 게 있나? 해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83년 이후부터 최신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리스크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해저드가 있어요. 이 해저드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아주 중요해요. 정의 보시면 밑에 해저드 영어로 정의를 빼버렸구나. 영어를 뺐네요. 이 해저드를 정의할 수 있는데 해저드는 뭐냐면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그 위험의 어떤 위험을 위험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리스크의 구성 요소니까 손해의 발생 가능성과 그리고 손해의 발생 규모, 오케이?를 늘리는, 이것을 크게 하는, 여기서 뭐라고 했을까요? 증가시키는, 크게 시키는, 그 증가시키는 뭐냐면 상태예요. 사정이나 어떤 상태. 이게 여러분 리스크예요. 그 중에 해저드. 그런데 이 해저드의 개념 보면 이게 영어로 쭉 보면 해저드 is condition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말이랑 다르니까 해저드는 컨디션이다. 그런데 어떤 컨디션이냐? 그 손해 발생 가능성과 규모를 증가시키는 컨디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해저드는 컨디션이에요. 컨디션. 어떤 상태. 지금 어떤 컨디션에 있나. 이런 상태. 이것을 우리가 해저드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고 어떤 크기를 높이기도 해요. 이건 뒤에 가면 또 다루게 돼요. 그렇다면 이 해저드는 어떤 컨디션으로 구성되느냐? 첫 번째는 어떤 컨디션으로 구성되냐면 이 물리적 해저드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될 수 있어요. 이 물리적 해저드는 실제 물리 상태의 해저드예요. 물리 상태. 뭔가 금이 가거나 뭐가 바닥이 얼어 있다거나 이런 거 있죠. 화재 위험이 높다거나 이런 물리적 해저드가 되겠죠.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하죠. 뭐 이런 거 나오면 못 맞추겠습니까?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고혈압이나 이런 사람의 어떤 상태, 그렇죠? 그래서 고혈압이나 아니면 심지어 우리 피지컬 해저드에는 다혈질. 다혈질 이거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나오면 시험 틀릴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 내는 사람도 이게 애매하니까 못 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컨셉에서는 이게 다혈질이 과연 물리적 해저드냐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보통 우리는 다혈질이다 그러면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양적인 사고는 뭐예요? 이 사람이 다혈질이면 이거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이상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체적인 이상. 여러분, 다혈질이 뭐라고요? 물리적 해저드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해저드 중에는 이제 도덕적 해저드가 있어요. 자, 이 도덕적 해저드는 영어를 같이 병기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그 모럴 해저드라고 불러요. 이 모럴 해저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것인데 실제 얘는 어떤 것이냐?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얘는 고의 같은 것을 말해요. 고의. 그래서 얘는 포인트가 고의예요. 고의. 그래서 고의로 어떤 그 위험한 상황을 더 컨디션을 바꾸는 거. 그래서 고의로. 남녀 사이에 바람 피는 거. 고의로. 그 모럴 리스크예요. 모럴 해저드라고도 하고. 그죠? 자, 이렇게 고의로 하는 게 모럴 해저드죠. 그래서 얘는 방화, 살인 이런 것들이 모럴 해저드가 되겠죠. 포인트는 뭐라고요? 고의. 시험에서는 고의. 우린 지금 그 공부도 하고 있지만 실제 시험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제가 계속 포인트를 찝어드리면 그거를 기준으로 공부하면 돼요. 손상 이론이야 뭐. 저와 함께하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것을 방관적 해저드라고 불러요. 방관적 해저드. 방관적 해저드는 영어를 병기하면 얘는 모레일 해저드예요. 모레일 해저드. 보통 우리 토익 공부하거나 그러면 아마 이 모레일이란 단어는 그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막 이러는 거, 이런 게 모레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이 똑같이 정신적인 해저드인데 얘는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나태해지고, 그죠? 그 게을러지고, 그죠? 부주의해지고, 이런 거. 사람이 보험 가입하면 부주의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모럴 해저드예요. 나태하고, 부주의하고, 이런 것들. 무관심해지고, 자, 이런 것들이 키워드예요. 자, 이 둘의 차이는 뭐예요? 둘 다 정신적인 해저드다라는 것은 공통이지만 차이는 뭐예요? 얘는 고의와 의식을 수반했다. 그러나 모레일 해저드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그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무슨 연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큰 연구원인데 영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초 엘리트 중에 하나죠.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양반인데 그 양반이 거기 이제 연구원에 그 들어온 지 한 2년 넘었어요. 근데 그동안 연구원에서는 이제 분기별로 논문을 써야 돼요. 근데 그 양반이 논문을 썼는데 너무 뺏긴 거야, 우리나라 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막 게재를 해버린 거예요. 그 문제가 심각하니까 저한테, 그리고 몇 명의 이제 뭐 교수들이랑 이런 분들한테 그거를 심사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베낀 거예요. 너무 베낀 거. 막 신문 기사도 베끼고, 외국에서 박사한 양반이. 그 사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앞으로 잘릴 거예요, 잘릴 거. 그거 들어가기도 어려운 거기를. 그게 왜냐? 그 연구원이 사람을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해요. 방치를 하니까 이 사람이 보면 처음 입사할 때는 좀 덜 베꼈어. 그래도 너무 많이 베꼈어요. 근데 아무도 감시를 안 하니까 이 사람이 계속 논문의 수준이 너무 질 떨어져서 나중에는 우리 학사 애들 레포트보다 못해요. 뺏긴 게. 그걸 논문이라고 막 냈단 말이에요. 외국에서 박사까지 한 사람이. 이게 모레일 해저드예요. 그럼 딱 보시면 알겠지만 모럴 해저드나 모레일 해저드나 둘 다 뭐예요, 여러분? 정신적인 해저드인데 감시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해저드예요. 오케이? 그렇죠?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시를 하면 가장 효과를 보는 게 뭐겠어요? 모럴이에요, 모레일이에요? 모레일이죠. 그렇죠? 이런 거 시험에 나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소셜이나 리걸 해저드 있어요. 이 소셜이나 리걸 해저드는 사회적 법적 해저드라고 해야죠.
계약법 공부하고 여기 오면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약법은 그 문구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논리적이고 얘는 그냥 약간 소설을 듣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처음 들을 땐 재밌고 쉬워요. 그런데 비경영학도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안 나와. 네, 컨셉이 안 잡혀가지고 그래요. 경영학적 컨셉. 어쨌든 끝까지 같이 하시면 돼요. 경영학도 같은 경우는 금방 점수 나요, 이거. 사회적 법적 해저드. 그럼 사회적 법적 해저드는 어떤 거냐면 어떤 사회에 있냐, 어떤 법 상황 하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해저드인 거죠. 그래서 사회적 해저드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우리나라에 있으면 분단된 국가고 전쟁의 리스크가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 있으면 테러의 리스크가 더 크겠죠.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해저드예요. 법적 해저드는 뭐예요? 법적 해저드는 미국은 심심하면 소송 넣는다고 우리 흔히 들었잖아요. 그죠? 소송이 굉장히 만연한 사회 이렇게 들었죠? 그럼 우리나라는 소송이 없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도 되게 많은데 뭐. 네, 우리나라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통계적으로는 꽤 많은 나라예요. 근데 어쨌든 어느 나라에 있냐에 따라서 법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시험지에 나올 법한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현대차가 미국에 나가면 문짝에다가 자동차 문짝에다가 그 충격했을 때 다치지 않게끔 철근 2개를 박아 넣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제네시스를 팔면 철근이 하나만 딱 박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만 호구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꼭 현대차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정을 합시다. 뭐 현대 관계자가 계실 수 있으니까. 미국은 짝대기 2개 붙여놓고 우리나라는 하나 붙였으니까 사고 나면 우리나라 내수차는 찌그러져서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를 호구로 봐서 그래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법적 기준이 더 높아서 그래요. 우리나라의 안전기준과 미국의 법적 안전기준이 서로 다른 거죠. 뿐만 아니라 미국은 여기 징벌적 손해가 있어요. 이 징벌적 손해라는 개념이 만연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얘가 괘씸하면 판사가 막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판사는 그냥 법 해석하는 사람에 불과한 수준밖에 안 돼요, 미국에 비하면. 왜냐면 미국은 법을 해석해서 판사의 권한으로 판사가 막 이빠이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도 뭐 존경받지만 좀 다르죠. 미국에서 판사에 존경받는 게 아무나 판사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막 10년 이상 하고 사회적으로 좀 명망이 있고 이런 분들만 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왜? 이런 징벌적 손해 때문에 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 같은 데에서는 어때요? 미국에서 파는 걸 문짝을 더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소셜이나 리걸 해저드가 되는 건데, 이 소셜 리걸 해저드의 시험에 나올 키워드 하나 더. 이건 뭐냐면 앞에서 말했던 그 물리적 해저드, 그죠? 그 다음에 도덕적 해저드, 그 다음에 방관적 해저드. 요 세 개와 이 사회적 법적 해저드의 다른 점이 뭘까요? 생각해 보시면. 뭐 글씨가 다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얘는 미시에 미시. 얘는 거시고. 아줌마인가? 미신가? 미신가? 그건 아니죠. 그 좁게 보는 미시. 예. 넓게 보는 거시. 이거죠. 그래서 좁게 보는 입장에서 바로 이 물리적, 도덕적, 방관적 해저드가 되는 거고, 개별 주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봤을 때 저의 물리적 해저드가 있고 저의 도덕적 해저드가 있고 저의 방관적 해저드가 있는 거죠. 한 개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해저드고, 거시적 해저드는 뭐예요?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에 대한, 넓은 공간에 대한 해저드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거시적 해저드는 아무래도 외부 공간, 사회 환경, 국가 이런 것과 관련된 해저드예요. 자, 그럼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2개만 구분해도 시험 문제예요, 벌써.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또 뭐가 나오냐? 잘 관리하고 통제하고 막 하면 좀 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게 뭘까요? 관리하고 통제하고 노력하고 이 둘 중에 뭐를 더 줄이기 쉽겠어요? 미시적 해저드를 줄이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관리하고 막 통제하고 하고 운동하고 그죠? 막 이렇게 하면 저의 물리적 해저드와 도덕적 해저드, 방관적 해저드는 좀 줄지만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사회적인 상황은 잘 안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거시적 해저드는 일반적으로 어때요? 통제하기 힘들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통제하기 힘들다. 통제하기 힘들다. 이런 거 좀 체크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험 이용자 관점의 해저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보험 이용자 관점의 해저드는 그 우리가 봤던 그 개별 어떤 피보험자나 개인이 갖고 있는 해저드가 아니라 그죠? 보험 이용자 관점에서는 거기 보면 그 정치, 경제, 법, 기술, 사회적인 해저드가 바로 거시적 해저드고 그죠? 그 외에 그 손해의 원인이 되는 사고의 발생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물리적 인적 해저드가 미시적 해저드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약간 구분이 다르지만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미시적 해저드는 뭐 거시적 해저드는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런 거 잘 체크할 수 있겠죠. 계약법도 그렇지만 뭐 제 강의는 다 그렇지만 강의만 잘 꾸준히 집중해서 들으시면 제 생각에는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 리스크의 구성 요소는 좀 더 있는데 너무 쭉 길게 최대한 여러분 모바일로도 좀 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최대한 30분 이내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